쇼펜하우어의 인생 여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누군가의 무례한 행동에 화가 났거나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느라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하지 않다고. 충격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그는 이것이 현실을 직시하는 첫걸음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쇼펜하우어와 함께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불을 편안하게 덮으시고 하루의 긴장을 내려놓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로 인간 본성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시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칸트의 영향을 받았지만 스승보다 훨씬 더 냉철하게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의지였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의지란 세계의 본질이자 모든 생명체를 움직이는 맹목적인 힘입니다. 이 의지는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목적도 방향도 없이 그저 살아남으려 하고 번식하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배가 고프면 다른 생각이 안 되고 누군가 내 것을 빼앗으려 하면 본능적으로 방어하게 되죠. 이성으로는 나눠 가져야지, 양보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 것을 지켜야 해라는 목소리가 울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바로 생존의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이 맹목적인 힘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생존이라는 것 자체가 나를 중심에 두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남아야 하고, 내가 행복해야 하고, 내가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기본 성향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 악의입니다. 이것은 타인의 고통에서 직접적인 쾌감을 느끼는 성향입니다. 극단적으로 들리지만 우리는 종종 이런 모습을 목격합니다. 누군가의 실패를 보며 은근히 기뻐하거나 경쟁자가 망하는 것을 보며 안도감을 느끼는 순간들 말입니다. 둘째, 이기심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타인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태도입니다. 악의보다는 덜 극단적이지만 여전히 타인을 수단으로만 여기는 관점입니다. 내가 좋으면 그만이야. 남이야 어떻게 되든. 셋째, 동정심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이것만이 유일한 도덕적 가치의 원천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그것을 덜어주려는 충동. 하지만 그는 이것조차 본능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이성적 계산이 아니라 그저 타인의 고통이 나에게 고통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돕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쇼펜하우어가 대부분의 인간은 악의와 이기심의 영역에 더 가깝다고 봤다는 것입니다. 동정심은 예외적이고 귀한 것이며 우리 대부분은 끊임없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세요. 아름답지만 차갑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본 인간 본성도 그러했습니다. 아름다운 외양 뒤에 차가운 이기심이 숨어 있다고 믿었죠. 그렇다면 왜 인간은 이토록 이기적이고 때로는 악의적이기까지 한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답을 생존의지의 본질에서 찾습니다.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부족함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불안을 느낍니다. 이 부족함을 채우려는 욕망이 바로 생존의지의 표현입니다. 문제는 이 욕망이 결코 완전히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이 부족해집니다. 배를 채우면 이번엔 인정받고 싶어지고 인정을 받으면 더 많은 권력을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욕망의 무한 사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통받는 존재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고 얻었다 해도 곧 권태로워집니다. 우리는 고통과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진자와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타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타인은 내 욕망을 채우는데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존재일 뿐이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타인도 원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충돌합니다. 같은 자리를 놓고, 같은 사람의 사랑을 놓고, 같은 자원을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내려 합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픕니다. 그렇다고 멀어지면 추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따뜻하지도 편안하지도 않은 애매한 거리에서요.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는 외로워서 타인을 필요로 하지만 가까워지면 서로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완벽한 거리란 없습니다. 항상 불편하고 불완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너무 친해지면 경계가 무너지고 너무 멀어지면 협업이 어렵습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간섭이 되고 거리를 두면 소원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딜레마가 인간 본성의 험악함에서 비롯된다고 봤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공간,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그 경계를 침범하면 본능적으로 가시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회라는 것도 결국 필요하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어서 사회를 이루지만 함께 살면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상처받습니다. 법과 도덕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본래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악한 본성을 억제해야 최소한의 평화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각은 너무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며 오히려 이런 인식에서 진정한 지혜가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그저 체념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인간은 본래 악하니 포기하고 살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의 험악함을 인정하는 것이 수양의 첫걸음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남을 해치지 않아 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자기기만이야말로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수양의 첫 단계는 바로 자기인식입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음을 인정하세요. 질투가 있음을 인정하세요. 타인의 실패를 보며 은근히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솔직히 인정하세요. 이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다스릴 수는 있다. 성격은 타고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본래 더 화를 잘 내고 어떤 사람은 본래 더 인색합니다. 이것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성향을 알면 그것이 폭발하기 전에 제어할 수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오면 지금 내가 화날 만한 상황이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인식 자체가 감정과의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부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생존 의지에 휩싸이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관찰하는 것. 마치 폭풍우 속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폭풍우를 밖에서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명상과 유사합니다. 실제로 쇼펜하우어는 동양 철학, 특히 불교에 깊이 영향받았습니다. 그는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욕망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먹어야 하고 자야 하고 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절제를 말합니다. 욕망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좋아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탐욕스럽게 먹어서 건강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목까지 빼앗는 것은 문제입니다. 수양된 사람은 적당히 먹고 만족할 줄 압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타인을 짓밟거나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수양된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덜 흔들립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수양이란 결국
이지의 약화입니다. 내 안의 맹목적인 욕망을 약화시키고 이성과 동정심의 공간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양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동정심이라고 답합니다. 동정심은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능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모든 도덕의 기초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정심을 느낄 때 우리는 나와 너의 구분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되고 타인의 슬픔이 곧 나의 슬픔이 됩니다. 이 순간 이기심은 의미를 잃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베일이 벗겨지는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개별화의 원리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라는 명확한 구분 속에서요. 하지만 진정한 동정심의 순간 우리는 모든 생명이 하나의 의지에서 나왔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깨닫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체험과 유사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신비로운 깨달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도덕적 행위의 진정한 원천이라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동정심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고통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자신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진정으로 느껴본 사람만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외로웠던 순간, 좌절했던 순간, 버림받았던 순간을 기억하세요. 그 감정을 회피하지 말고 온전히 느껴보세요. 둘째,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했을 때 즉시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세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혹시 무슨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은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이해의 문을 엽니다. 셋째, 작은 친절을 실천해야 합니다. 거창한 봉사활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지친 가족에게 차 한 잔을 내어주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동정심의 근육을 키웁니다. 쇼펜하우어는 동물에 대한 자비도 강조했습니다. 동물도 고통받는 존재이며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람은 인간의 고통도 외면하기 쉽다고 봤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작은 생명들에게도 존중의 마음을 가지세요. 하지만 동정심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동정심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할 수는 없으니까요. 쇼펜하우어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로운 동정심을 말했습니다.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당신 자신이 무너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자신을 돌보면서 타인을 돌보는 것, 이것이 지속 가능한 동정심입니다.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일상에서 수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저서 여록과 보유에는 삶의 지혜에 관한 많은 조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고독의 시간을 가지세요.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자극과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30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그저 조용히 앉아 있거나 산책하세요. 이 시간에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세요. 오늘 나는 왜 화가 났을까?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독서와 사색을 즐기세요. 쇼펜하우어는 독서를 타인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경계했지만 동시에 위대한 책들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철학과 문학 작품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많이 읽는 것보다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문장을 읽고 책을 덮어두세요. 그 문장이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이런 사색의 시간이 진정한 지혜를 만듭니다. 셋째, 욕망을 단순화하세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행복이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원하는 것에 저금해서 온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세요. 많은 것들이 사회가 주입한 욕망일 뿐 진정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욕망을 하나씩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기심을 인식하고 조금씩 부드럽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잡초는 계속 자랍니다. 하루 이틀 방치하면 금방 무성해집니다. 하지만 꾸준히 정리하면 아름다운 정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험악한 감정들은 계속 자라나지만 꾸준한 수양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내일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오늘 이기적으로 행동했다면 내일은 조금 더 너그럽게 행동하세요. 인생은 길고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다시 시도할 기회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나이가 들수록 수양이 쉬워진다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욕망이 강렬하고 감정이 격렬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존 의지가 약해지고 더 관조적이 됩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로운 일입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나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지혜를 향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젊음에 격정이 가라앉고 더 깊은 평온이 찾아옵니다. 수양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끊임없이 타인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어떻게 타인과 관계해야 할까요? 먼저 기대를 낮추세요. 쇼펜하우어는 타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실망의 원천이라고 봤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배신했다고 느낄 때 분노하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선택한 것뿐이구나. 이렇게 보면 개인적인 상처가 줄어듭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것을 용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경계는 필요합니다. 반복적으로 당신을 해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쇼펜하우어는 현명한 사람은 호랑이와 친구가 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고슴도치의 적정 거리를 찾으세요. 모든 관계에는 최적의 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도 편하고 어떤 사람과는 약간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파악하고 존중하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까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물리적, 정서적 거리가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당신의 평화가 우선입니다. 셋째, 판단을 유보하세요. 누군가 이상하게 행동할 때 즉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쇼펜하우어는 모든 행동에는 그 사람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를 뿐입니다. 무례한 점원은 방금 상사에게 혼났을 수 있습니다. 약속을 어긴 친구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는 분노를 누그러뜨립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는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이라고 봤습니다. 이것은 비관적으로 들리지만 역설적으로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이 고통받는 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받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유명인도, 평범한 사람도. 고통의 형태는 다르지만 고통 자체는 보편적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타인에게 더 연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아프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외롭구나.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없앨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다고 말합니다. 그 방법은 욕망을 줄이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적을수록 실망할 일도 적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욕망과 열정은 다릅니다. 욕망은 결핍에서 나오지만 열정은 충만함에서 나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아서 그리는 것은 열정입니다. 유명해지기 위해 그리는 것은 욕망입니다. 음악을 사랑해서 연주하는 것은 열정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연주하는 것은 욕망입니다. 수양된 사람은 열정은 유지하되 욕망은 줄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 자체를 즐깁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평화는 흥분이나 환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요함입니다. 파도가 잔잔한 호수처럼 마음이 평온한 상태. 이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는 자극을 추구합니다. 더 재미있는 것, 더 흥미로운 것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자극은 곧 권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더 강한 자극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것은 중독의 패턴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자극이 없는 상태입니다. 고요 속에서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끼는 것. 이것을 배우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5분만이라도 완전히 조용히 있어 보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조용히 있으세요. 생각이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놔두세요. 이것이 명상의 시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개인의 소멸이지만 의지 자체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생명의 흐름 속 한 파도일 뿐입니다. 파도는 사라지지만 바다는 남습니다. 이것이 위안이 될 수도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보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현재를 사는 것이 더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때로 너무 어둡고 냉소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희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기심도, 분노도, 질투도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자기기만입니다. 하지만 인정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당신이 오늘 화를 냈다면 그것을 인정하세요. 나는 화를 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안의 약함이었다.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기적이었다면 그것도 인정하세요. 나는 내 이익만 생각했다. 다음에는 조금 더 타인을 배려해야겠다. 이런 반성이 쌓여서 수양이 됩니다. 수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을 돌아보고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겠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마침내 평화를 찾는다. 오늘 밤 당신의 하루를 돌아보세요. 어떤 감정들이 있었나요? 어떤 생각들이 스쳐갔나요? 그것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세요. 아, 오늘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내일은 조금 다르게 살아보세요. 조금 더 참을성 있게,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이해하려 노력하면서요. 험악한 본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함께합니다. 하지만 수양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서 있는 나무처럼요.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말로 오늘 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서 행복을 찾고 어리석은 사람은 타인에게서 행복을 찾는다. 당신의 평화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좋은 관계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과 화해할 때 세상과도 화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편안한 잠 속으로 빠져들기 전에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늘도 살아냈고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편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조금 더 평화로운 마음으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좋은 꿈 꾸세요.